세 거인은 전쟁 속에 또 다른 전쟁을 치렀다. 겉보기에 그들은 히틀러에 대항해 싸우는 동맹관계였지만 그들의 관계는 겉보기와는 다른 것이었다. 세 거인 중 둘은 영국 수상인 윈스턴 처칠과 프랑스 지도자가 된 샤를 드골 장군이었다. 전쟁이 종반기로 치달을 무렵 해방된 파리의 50만 시민들은 나란히 서서 전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두 사람을 열렬히 반겼다. 나치에게 함락된 지 4년 만에 파리는 다시 연합군의 차지가 되었다. 이 4년 동안 드골은 오로지 조국의 명예를 되살리는 데 목숨을 건 잔다르크 역할을 했다. 그와 처칠은 4년간 대면하면서 때로는 서로 칭송하기도 했으나 그보다는 의심을 품을 때가 더 많았고 특히 처칠은 혐오감마저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 얽힌 세 번째 인물은 이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역할을 하던 세계 최고의 권력자 바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였다. 2차 대전 동안 그 누구도 드골만큼 루즈벨트를 곤란에 빠뜨리고 진노하게 만든 사람은 없었다. 그는 루즈벨트와 크게 대립했고 루즈벨트와 처칠 사이를 이간질하여 영미 간의 관계를 분열시키겠다고 협박하곤 했다. 대통령과 수상 그리고 프랑스 장군 동맹관계로 전쟁이 임한 이 세 사람 사이에 씁쓸한 유산을 남길 중대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1940년 6월의) 결정적인 열흘간이 바로 이들이 펼칠 드라마의 배경이 됐다. 프랑스는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4주간에 걸친 나치의 전격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던 것이다.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영불 연합군이 덩케르크에서 철수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이제 독일군은 프랑스 전선을 돌파해 파리로 향하고 있었다. 6월 9일 젊은 프랑스 장군 샤를 드골은 런던에 도착한다. 그는 나흘 전 국방차관으로 임명되면서 프랑스 정부에 합류한 터였다. 드골의 임무는 영국의 스핏파이어와 하리케인 전투부대가 전투에 참가하도록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처칠은 거절했다. 그는 프랑스가 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처칠의 개인 비서 존 콜빌의 일기에도 나와 있듯이 드골은 처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드골이라는 젊은 장군이 있는데 윈스턴은 그를 높게 사고 있음에 틀림없다. 다음 날인 6월 10일 이태리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는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다. 영국과 프랑스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으나 바로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희망이 싹튼다. 수천 마일 떨어진 워싱턴에서 무솔리니의 적대적 행위를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러 주 동안 무솔리니로부터 이태리는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구하려 애를 써왔다. 그러다 마침내 거절당하자 루즈벨트는 바로 그날 밤 무솔리니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한다. On this 10th day of June 1940, the hand that held the dagger has struck it into the back of its neighbor. 처칠은 루즈벨트에게 1차 대전 이후로 항구에서 썩고 있는 구축함을 즉시 임대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 지금까지 루즈벨트는 영국과 거리를 유지해 왔으나 무솔리니의 선전포고 이후 마침내 그가 도움의 손길을 뻗으리라는 것은 자명해졌다. We will extend to the opponents of force the material resources of this nation. 처칠에게 마침내 서광이 비치는 듯했다. 다음날 그는 루즈벨트에게 보낸 전보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어제 저녁 각하의 연설을 듣고 그 당당함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프랑스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강구해야 합니다. 라는 뜻을 전했다. 그날 오후 처칠은 도버 해협을 건너 파리에서 퇴각해 프랑스 중부 투르 부근에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프랑스 지도자들을 만난다. 그의 눈에 비친 몇몇 인물은 패배의식이 지배적이었고 특히 84살이 된 1차 대전의 영웅 필립 페탱이 가장 그러했다. 프랑스 최고 사령관 막심 웨이강 장군 역시 모든 게 끝났으며 히틀러에게 항복하는 일만 남았다고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프랑스 수상 폴 레이노만은 계속 저항하길 바랬다. 다음날 런던으로 돌아온 처칠은 다시 한번 루즈벨트에게 간청하면서 드골의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한다. 레이노는 전쟁을 계속하자는 의견이며 그에게는 드골이라는 야심찬 젊은 장군이 있습니다. 각하께서 공적으로나 혹은 사적으로 프랑스 측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6월 13일 루즈벨트는 레이노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모든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모든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군의 장엄한 저항은 미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같은 날 처칠은 다시 한번 프랑스로 날아간다.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의견마저 분분한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는 강인한 인상을 남긴 한 사람을 주목한다. 훗날 처칠은 이렇게 썼다. 나는 강인하고 무표정하게 서 있는 드골을 보았다. 그와 인사를 나누며 나는 불호로 속삭였다. 롬 두 데스탱. 두 사람 중 누구도 장차 자신들의 운명이 가져올 비통함을 알 리 없었다. 그러나 현재 위태로운 건 프랑스의 운명이었다. 처칠은 루즈벨트가 레이노에게 보낸 사적인 메시지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프랑스가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중립적이고 평화적 입장을 취했던 미국의 태도를 바꿔 참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해야 했다. 대통령 각하, 저는 이 메시지가 내일인 6월 14일 반드시 공표돼서 세계사의 방향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다음날 루즈벨트는 답하기를 본인의 메시지는 동맹국을 지지하여 미국 정부가 군사적 개입을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메시지를 공표해달라는 귀하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기약하는 듯한 6월 10일의 감동적인 연설 후에 따라온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러한 회답은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던 처칠과 레이노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프랑스와 영국의 운명은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었고 6월 16일 런던으로 다시 날아간 샤를 드골을 중심으로 엄청난 드라마가 펼쳐진다. 그와 처칠은 프랑스의 항복을 막기 위한 마지막 모험으로서 프랑스와 영국이 합병한다는 뜻밖의 생각에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드골이 프랑스로 돌아가는 동안 합병 제의는 프랑스 내각에 의해 폐기됐고 페탱이 새로운 프랑스 지도자로 임명된다. 그는 내각에 말하기를 영국과의 합병은 송장과의 융합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페탱은 즉시 평화사절단을 히틀러에게 보낸다. 6월 17일 히틀러는 프랑스의 항복을 공표했다. 프랑스가 나치 지하에 들어감과 동시에 드골은 영국기를 타고 조국을 탈출한다. 그는 임종을 앞둔 노모에게 작별을 고하고 아내와 자녀들과는 훗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6월 18일 처칠은 동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드골이 프랑스에 반대하는 내용의 방송을 런던에서 할 수 있게 했다. Nous croyons que l'honneur des Français consiste à continuer la guerre aux côtés de leurs alliés et nous sommes résolus à le faire. 드골과 처칠이 전쟁을 계속할 계획을 세우는 동안 루즈벨트는 입장을 유보했다.
미국 대통령은 40척의 구축함을 내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거절했다. 우리에겐 그것이 절박하다. 프랑스의 항복을 저지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한 1940년 6월의 긴박한 경험은 처칠과 드골이 영원히 공유할 공감대인 동시에 루즈벨트는 영원히 배척될 사건이었다. 처칠이 자신의 운명의 상대인 프랑스인을 발견하는 동안 3,000마일 밖에 앉아있던 루즈벨트의 눈엔 프랑스의 몰락만 보일 뿐이었다. 당시 세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었다. 처칠과 루즈벨트는 1918년 단 한 차례 만났을 뿐이었는데 당시 미 해군 차관이었던 젊고 활동적인 루즈벨트는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 중이었다. 당시 루즈벨트보다 훨씬 유명했던 처칠은 런던에서 열린 어느 만찬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훗날 루즈벨트는 당시의 느낌을 동료들에게 말하길 처칠이 남에게 군림하려는 듯한 불쾌한 인상이었다고 했다. 1939년 처칠이 해군 장관으로 정부에 복귀하면서 대통령 임기 7년째를 맞은 루즈벨트는 처칠과 대서양을 횡단하는 통신을 주고받았다. 그는 처칠이 조만간 영국 수상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한 일은 없었고 따라서 상호 신뢰도 싹트지 못했다. 두 사람은 기질적으로도 매우 달랐다. 처칠은 따뜻하고 감정적이어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용서하는 타입이었다. 반면 루즈벨트는 표면적으로는 온화해 보였으나 사람을 쉽게 가까이 하지 않고 극히 일부하고만 친한 타입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필요하기 전엔 절대 자신의 카드를 내놓지 않는 계산이 치밀한 정치인이었다. 이제 프랑스가 함락되자 많은 사람들은 루즈벨트에게 영국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히틀러에게 항복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가만히 기다리며 지켜볼 뿐이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혼자뿐이라는 걸 깨달은 처칠은 그래도 드골만은 싸울 용기가 있는 동맹임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 드골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직감을 믿었던 처칠은 6월 27일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혼자요. 나는 당신이 혼자임을 알아보았소. 드골은 자유 프랑스의 지도자가 됐다. 그러나 영국 외무차관 알렉산더 캐도건이 동료에게 말했듯이 영국의 권력층에게 이 프랑스 장군은 수수께끼 인물이었다. 나는 드골에 관해 아는 게 없다. 다만 그가 파인애플 같은 머리와 여자 같은 엉덩이를 가졌다는 것밖에는. 하지만 몇 가지는 분명했다. 우선 드골은 용감했다. 그는 1차 대전에서 5차례나 부상을 입은 바 있으며 프랑스군 고위사령부와는 달리 기계와 전투에 관한 저서를 집필했을 정도로 현대화된 군인이었다. 1940년 5월 그는 나치의 전격전에 대항해 유일하게 성공적인 반격을 펼친 프랑스 장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드골을 괴롭히고 있는 번뇌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조국에 대해 거의 불가사의할 정도의 애국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위대하지 못한 프랑스는 자신에게 있어 프랑스일 수 없다고 쓴 적도 있다. 그러한 프랑스의 패배는 드골의 여생의 그림자를 드리울 만큼의 참담함으로 다가왔다. 프랑스의 수치가 곧 그의 수치였고 조국의 명예를 되찾는 길만이 그의 명예를 되찾는 길이었다. 그가 뒤로 하고 떠난 프랑스는 정복된 나라였다. 히틀러와의 휴전 협정에 따라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북부의 3분의 2는 나치가 점령했다. 남쪽으로 3분의 1은 페탱의 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섰으나 그것은 나치의 꼭두각시나 다름없었다. 남부 프랑스의 수도는 온천 도시 비시로 정해졌다. 드골의 눈에 비시의 지도자들은 히틀러에게 나라를 갖다 바친 역적이나 다름없었다. 반면 그들의 눈에 드골은 조국을 버린 반역자였다. 비시 정권은 프랑스를 떠난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초창기에는 조국을 버리고 드골과 합세하려는 프랑스인은 몇 안 됐다. 그들 대부분은 클로드 부시네 세렐 같은 매우 젊은 청년들이었다. I refused the idea that we would stop
fighting. We had an empire, we had a navy, we had good planes, we had gold. We had every reason to fight on. Frenchmen on their native soil were prevented by their Nazi invaders from celebrating the 14th of July, except in their hearts. But the day is honored by all... 1940년 여름 동안 드골은 4,000명의 군을 규합해서 자유 프랑스 육군과 해군의 전열을 가다듬었다. 훗날 그는 처칠이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 비범한 책략가는 극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다. 배가 난파돼 영국 해안으로 휩쓸려간 내가 그의 도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단번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처칠은 기꺼이 드골을 받아들였고 주말에 함께 지내도록 초청하곤 했다. 두 사람은 잘 어울렸으나 드골에게서 인간적인 우정은 부적절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하나의 인간이 아닌 국가와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드골은 자유 프랑스의 깃발로 로렌의 십자가를 선택했다. 이것은 5세기 전 또 다른 프랑스의 자유투사 잔다르크가 영국에 저항할 때 들고 나갔던 전설적인 깃발이었다. 그러나 드골에게는 영토가 없었다. 반면 비시는 아프리카와 중동 및 극동아시아의 상당한 프랑스 영토를 갖고 있었다. 드골은 이 프랑스 제국의 영토 중 일부를 빼앗아 자신의 발판으로 삼아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1940년 8월 말 그는 최초의 성공을 거둔다. 인구가 희박한 중앙아프리카에 차드가 자유 프랑스 편에 선 것이다. 그리고 소규모 원정대를 이용한 대담한 작전으로 자유 프랑스는 차드와 이웃한 카메룬과 콩고를 연달아 손에 넣는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서부 아프리카의 전략 항구 다카르였다. 드골과 처칠은 이것을 비시로부터 빼앗기를 원했다. 루즈벨트 역시 다카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나치가 이곳을 미국 공격의 발판이 될 유보트 기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8월 8일 처칠은 영국 각군 참모총장에게 원정을 준비하도록 지시한다. 그는 드골에게 장차 전개될 다카르 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어느 날 아침 다카르는 슬프고도 불확실하게 깨어난다. 그러나 보라, 떠오르는 태양이 수백 대의 조남과 수송선 그리고 거대한 함대로 뒤덮인 수평선을 비추는 것을 그곳 사람들은 보게 되리라. 처칠의 웅대한 계획은 다카르 사람들을 압도해 드골이 무혈 항복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음이 입증됐다. 영국군 참모총장들에게서 암호명 골칫덩이로 불리는 다카르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당시 그들의 모든 관심은 영국 전쟁에 가 있었고 독일 공군에 대항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따라서 다카르에 할당된 병력은 소규모인데다가 느리기까지 해서 처칠의 웅대한 구상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문제는 또 있었다. 다카르 작전은 비밀에 붙이기로 돼 있었으나 한 영국 해군 장교가 이렇게 회고할 정도였다. 나는 리버풀 부두에서 목적지가 어딘지 다 들었다. 뭐 비밀이랄 것도 없었다. 그러나 원정이 시작되면서 낙관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다카르행 선상에는 처칠의 절친한 친구인 에드워드 스페어스 장군이 타고 있었는데 그는 드골을 상대하는 처칠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40년 9월 4일 이 예측 불가능한 모험에는 고려해야 할 것도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 하지만 선상은 즐겁고 가벼운 분위기다. 그러나 곧 BC 전함 6척이 바로 영국 코앞에 있는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다카르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런던에 도달한다. 1940년 9월 16일 정오 작전실의 강요휘 프랑스 전함이 다카르에서 우리에게 선수쳤다. 작전은 취소했다. 처칠은 전시 내각에 이것은 큰 실수라고 말한 후 원정을 취소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드골과 현장에 있던 영국군 사령관들은 작전을 계속하길 원했다.
1940년 9월 17일 드골은 다카르 원정 포기에 실망했다는 전보를 보내왔다. 그는 육로를 이용해서 다카르로 진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틀 후 처칠은 마음을 바꿔서 될 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작전은 다시 계속된다. 다카르로 향하는 동안 로즈벨트는 처음으로 처칠에게 비중 있는 원조의 손길을 내민다. 마침내 그는 낡은 구축함을 내주는 데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 영국 해군 기지의 권리 이양과 맞바꾸는 조건이었다. 그런 영국인들이 영국 전쟁 동안 독일 공군의 맹공을 견뎌내는 걸 목격했고 이제 처칠은 영국이 공격도 할 수 있다는 걸 미국 대통령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한편 드골에게 있어 다카르에서의 승리는 루즈벨트의 주의를 한 방에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는 수단임에 틀림이 없었다. 작전 하루를 남겨놓고 처칠은 루즈벨트에게 다카르 작전에 관한 소식을 보냈다. 1940년 9월 20일 오후 4시 대통령만 보십시오.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다카르로 향하는 중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카르에 가능한 우혈 입성하여 그곳에 드골 장군의 입지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9월 23일 다카르 탈취 작전은 시작됐다. 런던에 도착한 초기의 보고는 희망적이었다. 아침에 해군 본부에서 다카르에 입성함과 동시에 전문을 보내왔다. 현지 시각 12시 30분. 아직까지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은 모든 게 잘못돼 가고 있었다. 오전에 드골이 파견한 3명의 특사가 다카르에 있는 비시군에게 자유 프랑스의 편에 서도록 설득하는 임무를 띠고 파견됐다. 하지만 비시군은 사격을 가해왔고 특사 중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들은 지원 부대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또 있었다. 수평선에 대함대를 띄워서 다카르인들을 압도하겠다던 처칠의 계획은 바다에 예상치 못한 안개가 끼면서 숲으로 돌아간다. 다카르 사람들에게 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해안선 가까이 접근해야 했고 그렇게 하자 비시 측 전함과 해안 포병 중대의 사정권 안에 들게 됐다. 영국 전함 캠버랜드 호가 당시 전열의 맨 마지막에 있었다. As far as we were concerned, everything was going to be lovely. We would, de Gaulle was going to, they were all going to join our side, and that was it. And the next thing we knew, there's a bit of firing, and heard this thud. And all it was like a very big thud, and we'd been hit. All the lights went out, all the fans stopped, everything stopped. It hit the main switchboard, which is all the electrics. We were not under command, we'd no steerage way, nothing was working at all, and we were dead in the water. 크게 손상된 캠버랜드호는 7명의 사망자를 낸 채 전쟁터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5시 강요회의. 분위기는 우울함. 작전은 그리 순조롭지 못하고 순양함 캠버랜드호는 포탄을 맞았다. 항구에서 거센 저항을 받은 드골은 다카르에서 10마일 올라간 해안에 자유 프랑스군을 상륙시키고자 했다. 그것은 영국이나 자유 프랑스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다. 당시 겨우 17살로 다카르 원정에 참가했던 피에르 메스메르의 말이다. Lorsque nous nous présentons devant Dakar, nous n'étions pas du tout en tenue de combat, nous étions en tenue de défilé. C'est-à-dire que nous avions une jolie tenue avec nos décorations, des armes non chargées, ce qui montre bien notre naïveté et notre ignorance de la situation à Dakar. 실수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자유 프랑스의 상륙을 엄호하기로 돼 있던 영국 전함은 랑데부에 실패하고 오히려 비시의 순양함이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비시군은 자유 프랑스군에게 발포한다. 프랑스인끼리의 싸움을 무엇보다도 피하고 싶었던 드골은 자유 프랑스군에게 철수 명령을 내린다. 점점 절망적인 소식이 런던에 도착했으나 처칠은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작전의 진행은 순조롭지 못하다. 나는 수상께 이 사실을 전달했으나 수상은 호기롭게 말했다. 결코 적을 어설프게 다루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일단 전쟁을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게 하라.
다음 날 아침 영국 전함들은 항복을 받아내길 바라면서 포격을 계속했으나 다카르의 비시 총독은 끝까지 싸울 태세였다. 프랑스인끼리 맞서 싸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결국 드골과 영국 사령관들은 작전을 취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들은 런던에 전보를 보내서 작전 취소 허가를 요청했다. 다음 날 아침 원정대는 처칠의 퉁명스런 답신을 받는다. 1940년 9월 25일 찬바람이 쌩쌩 도는 수상의 답장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다. 그는 자신에게 전달된 정보만으로는 현지 사령관들이 작전을 취소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했다. 포격은 다시 시작됐다. 그러나 또 다른 영국 전함이 격침됐다. 레졸루션 호가 어뢰에 맞아 큰 피해를 입었다. 어뢰를 발사한 잠수함은 승무원 전원과 함께 침몰됐다. 이것은 어느 시각에서 보나 엄청난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부득이한 상황에 놓인 처칠은 함대의 마지막 명령을 내린다. 레졸루션호의 피해를 포함해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정보를 놓고 볼 때 계속할 경우 불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므로 다카르 진군 계획은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카르 작전은 끔찍한 실패임이 입증됐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이것은 드골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며 그렇지 않더라도 그에게 심각한 좌절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처칠은 이 치욕적인 소식을 루즈벨트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다. 9월 25일 다카르 작전을 취소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1940년 9월 27일 뉴욕과 영국 신문들이 다카르 작전의 실패를 놓고 크나큰 실수로 깎아내리고 있다. 드골은 망연자실했다. 후퇴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런던에서 매일 밤 독일 공군의 습격을 견뎌내고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그가 가족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만이 2차 대전을 통틀어 유일하게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낸 경우였다. 1940년 9월 28일 사랑하는 아내여, 현재 갖가지 파편들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어. 폭격 속에 있을 당신과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구려. 불쌍한 당신 남편은 역사상 가장 큰 드라마의 무대 앞으로 내던져졌어. For de Gaulle, it was a terrible and dramatic accident. When the defeat was complete, he thought about retiring from his expectation of being the head of the Free French. He would have renounced his dream. 그의 친한 동료 중 하나는 다카르에서의 실패 후 드골이 평생 동안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끈기 있게 견뎌냈다. Something which never changed in de Gaulle was his refusal of considering the past. He was only interested by the future. I noticed the same attitude during every crisis. 더욱 중요한 것은 다카르 작전을 뒤에서 추진했던 처칠이 드골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정치인 같았으면 충분히 책임을 전가했을 상황이었다. 하원에서 맹렬한 질타를 받은 처칠은 드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가 복잡한 난국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그를 점점 더 높이 평가하게 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프랑스가 다시 수복될 때까지는 드골 장군의 대의를 저버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프랑스라는 보다 큰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처칠의 충인에도 불구하고 다카르는 드골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특히 미국에서의 비난은 심했다. 미국 신문들은 모든 실패를 그의 탓으로 돌렸다. 루즈벨트에게 있어 드골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었다. 1940년 11월 루즈벨트는 삼선에 성공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세 번째 임기를 맡는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는 미군 장병의 어머니들에게
아들을 외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연합군에 나치와 맞서 싸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원조 대상은 당연히 영국이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또 다른 대상을 주목하고 있었다. 바로 비시에 있는 페탱 정권이었다. 비시 프랑스는 파시스트인데다가 반유대 노선을 취하고 있었다. 페탱은 히틀러와 만나 나치와의 협력 원칙을 받아들인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는 페탱이 다시 전쟁을 재개할 의지가 있는지 주시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루즈벨트의 손자 커티스 루즈벨트는 2차 대전 동안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다. Vichy controlled a substantial number of armed forces, particularly a navy, which was fourth largest in the world. A big thing, a powerful force. FDR would always play the odds politically, and he thought that mayb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we can wean Vichy away and we can get Pétain to see that maybe there's more to throwing his lot in with the Allies. 루즈벨트의 주의를 끈 프랑스인은 또 있었다. 바로 그로써 그는 나치의 전격전 당시 완전히 패배한 프랑스 측 최고 사령관이었다. 이제 웨이강은 비시 정권의 북아프리카 사령관이 돼 있었고 루즈벨트는 웨이강이 그곳에서 나치에 대항해 프랑스 레지스탕스를 이끌도록 하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루즈벨트는 외교관 로버트 머피를 북아프리카로 파견해 웨이강을 설득하도록 했고 옛 친구인 윌리엄 리히 제독을 비시 대사로 파견해서 페탱과 친분을 쌓도록 했다. 한편 드골은 자유 프랑스를 대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는 그를 안중에 두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처칠 역시 드골을 높이 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와 비슷한 수를 두고 있었다. 그는 패배자 웨이강 페탱을 경멸하고 있었으나 혹시라도 이들을 설득해 전쟁에 다시 참여시킬 방법만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칠은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그들이 전쟁에 다시 참여한다면 영국군이 충분히 지원하겠노라고 약속한다. 한편 드골은 패배의 충격에서 회복하고 있었다. 다카르 작전 실패 이후 중앙아프리카의 새로 확보한 영토를 둘러보던 드골을 프랑스 정착민들은 도처에서 환호하며 맞아주었다. 드골의 자신감은 다시 충천했다. 비시 정권이 나치와 협력할 것이라는 페탱의 성명 이후 드골은 오직 그 자신만이 진정한 프랑스를 대표하고 있다는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 비시에 앉아 프랑스의 이름을 들먹이는 자들은 위헌 행위를 하고 있으며 침략자에게 복종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권이 프랑스의 전쟁을 지휘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경과로 볼 때 그 신성한 의무는 내게 지워졌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드골은 상세한 헌법 조항과 법적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것을 읽던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문서다. 드골이 일반적인 군인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처칠은 드골의 뜻을 이해했다. 그의 운명의 상대인 드골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정치적 주장을 펼칠 줄 아는 정치인마저 된 것이다. 단지 비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이던 처칠에게 드골의 주장은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드골의 목표는 확고했다. 1940년 11월 그는 런던으로 돌아와 영국 외무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간단히 말한다. 내가 곧 프랑스다. 1941년 새해 첫날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사태는 보다 어색해진다. 드골은 자유 프랑스 해군 참모총장인 에멜 메즐리의 제독이 비시 측 스파이라는 혐의를 쓰고 처칠의 직접 명령에 의해서 체포됐다는 말을 듣는다. 영국 국내 정보국인 MI5는 그의 혐의를 증명할 문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드골은 사전에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했다. De Gaulle, first of all, was absolutely furious that he wasn't consulted before the British took any decision.
from the first minute, he didn't believe in the story of Muselier being a traitor, and he refused to believe it. 며칠 되지 않아서 스파이 혐의를 뒷받침한다던 서신들은 조악한 위조 포임이 드러났다. 게다가 법무장관이 지휘한 비밀 조사에서 영국의 실수라는 결론이 났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 자료도 발표됐다. MI5의 몇몇 요원들은 무능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특히나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장교들에게 요구되는 기민함이 부족하다는 비난은 더더욱 피할 수 없게 된다. 곤경에 처한 처칠은 드골에게 크게 사과한다. 그러나 말로 무마할 수는 없었다. 드골은 즉시 칼튼 가든에 있는 자유프랑스 본부의 직원을 일개 한여에 이르기까지 영국인이 맞지 못하도록 조처를 취한다. 이런 극단적인 반응은 드골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영국인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최초의 징후였다. 그렇게 몇 주간의 불편한 긴장이 흐른 뒤인 1941년 2월 갑자기 먹구름이 걷힌다. 처칠은 페텐과 웨이강에게 신문을 내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처칠의 제안에 반응이 없자 처칠은 외무성에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웨이강에게 후한 제안을 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기품이나 용기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제 드골과 자유 프랑스 운동에 대한 냉대를 끝날 때가 됐다. 영국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한 것이 있는 자는 그들이 유일하며, 드골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프랑스인이다. 그러나 여전히 BC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루즈벨트는 웨이강에게 나치에 대항할 장려책으로 경제 원조를 제안한다. 루즈벨트가 BC를 택한 반면 처칠과 드골은 한 배에 타고 BC에 대항하는 모험을 감행한다. 이들의 목표는 BC 통치하에 있는 시리아와 레바논이었다. 6월 초 BC가 독일 공군에게 시리아를 기지로 사용하는 걸 허락한 후 처칠은 영국과 자유프랑스 합동군의 침략을 명령한다. 늘 그랬듯이 처칠은 이번에도 루즈벨트를 배제하지 않았다. 6월 7일 우리는 독일군이 더 이상 침투할 수 없도록 내일 아침 시리아에 진입합니다. 드골의 자유 프랑스군도 우리와 함께 가겠지만 선봉에 서진 않을 것입니다. 영불연합군이 시리아에 진격할 때도 처칠은 드골이라는 시한폭탄이 폭발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했다. 드골은 영국이 기회만 있으면 프랑스 제국의 영토, 그 중에서도 특히 중동 지방을 갈취할 것이라 배우고 자란 사람이었다. 제1차 대전이 끝난 후 시리아와 레바논은 프랑스 위임 통치에 들어간다. 드골은 영국이 아닌 프랑스가 이들 국가를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단단히 믿고 있었다. 당시 자유프랑스 위인 부대 소속의 피에르 메스메르는 시리아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드골의 브리핑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Général de Gaulle explique qu'il y a encore beaucoup d'officiers anglais qui ont connu Lawrence au Moyen-Orient pendant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et qui pensent qu'il y a une chose, c'est à reconstituer le rêve de Lawrence au Moyen-Orient. 오주간에 걸친 전투 끝에 BC 정권은 항복했고 그와 함께 영국에 대한 드골의 의심은 확인되고 말다. 영국군 총사령관 전버 윌슨 장군이 현지에 있던 BC 측 지도자들과 휴전 협상을 벌이면서 자유 프랑스를 완전히 따돌려버린 것이다. 자유 프랑스는 현지의 BC군을 포섭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는데 이로써 영국은 사전 합의 사항마저 무시한 것이 됐다. 분노한 드골은 카이로로 날아가 처칠에 가까운 친구인 중동 영국 공사 올리버 리틀턴과 대면한다. 스피어스 장군이 기록으로 남긴 이들의 만남은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드골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기분이 나빠 있었다. 그는 마치 여러 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것처럼 매우 불쾌했다. 그는 철저히 비타협적이었고 때로는 극도로 무례하기도 했다. 그는 리틀턴에게
24일 정오를 깨서 시리아의 자유 프랑스군은 영국의 지휘하에서 벗어나겠다는 최후 통첩을 건넸다. 리틀턴은 이것이 자칫하면 우리와 자유 프랑스 간의 동맹을 완전히 깨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드골은 원하는 대로 해석하라. 나는 그런 명령을 분명히 내렸으며 2번 재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승전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며 오직 프랑스의 입장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천명했다. 이 작은 문제 하나만을 두고 볼 때 드골의 말은 분명 옳았다. 따라서 휴전협정은 수정됐으나 드골의 영국 혐오적인 비난은 좀 지나친 감이 있었다. I think he should be just as strong as he was, but sometimes with a smile. Was that possible for him? No. he was dreadful, terrible. 처칠의 친구에게 폭언을 퍼부은 드골은 그러나 모욕의 상대를 잘못 골랐다. 처칠은 리틀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드골 때문에 골치 아프게 해서 미안하네. 하지만 그가 소용돌이에서 물장난치고 있음을 자네가 깨닫게 해주는 건 어떻겠나. 심지어 드골의 참모들마저도 절망에 휩싸였다. 우리 중엔 장군에게 영국 수상에게 그런 어조를 사용했다가는 손해만 입을 것입니다. 처칠이 지금까지 장군께 동정과 경의를 표한 건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행운입니다. 부디 그것을 적극 활용할 것이며 오히려 그 반대로 장군의 개인적 위치나 자유 프랑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직언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드골에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가 영국의 독서를 퍼붓는 동안 처칠은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었다. 두 정상 간에는 뉴펀들랜드 해안의 정박된 배에서 선상회담이 주선됐다. 지체가 부자유한 루즈벨트는 아들 엘리엇의 부촉을 받으며 난간을 잡고 올라서서 처칠을 기다리고 있었다. 1918년 잠깐 만난 이후로 두 사람이 대면하는 건 처음이었다. 처칠은 영국을 위해서라도 루즈벨트의 호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치적 필요를 넘어서는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They were meeting as two heads of state, but the rapport was there immediately between the two people. They both came from the same class background. They both were, in their own minds, people of destiny. 불과 1년 전 처칠이 운명의 상대로 여겼던 드골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만다. 드골은 시카고 데일리 뉴스 조지 웰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가 어째서 자유 프랑스를 정식 프랑스 정부로 완전히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서는 분별 없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만다. 영국은 현재 비시 정부를 매개로 하고 히틀러와 타협하고 있습니다. 비시는 프랑스인들을 종속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히틀러에게 충성하고 있으나 동시에 프랑스 함대를 히틀러의 수중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영국의 비위도 맞추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과 나치 독일을 비교하는 듯한 드골의 발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자신이 지나쳤다는 걸 깨달은 드골은 곧 미국에 있는 버덱에 전보를 친다. 기사가 실리는 걸 막아주게. 만일 그것이 너무 늦었다면 그 인터뷰 기사가 내가 말한 것과는 다르다고 강력히 주장해주게나. 이틀 후 점점 절망에 빠져가던 드골은 다시 전보를 친다. 8월 29일 다시 말하지만 웰레 기자와의 인터뷰는 부정해야 하네. 나는 웰레의 입을 막아보겠네. 그러나 너무 늦은 후였다. 인터뷰 기사를 읽은 처칠은 외무장관에게 이렇게 말한다. 만일 미국 신문과 행한 드골의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그는 정신 나갔음에 틀림없다. 이로써 우리 관계를 깨끗이 정리할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다. 칼튼 가든의 자유 프랑스 본부는 절망 상태였다. 우리 모두에게 끔찍한 날이다. 장군은 용서받지 못할 발언을 했고
영국인들이 결코 잊지 못할 말을 뱉었다.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드골은 영국을 상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런던으로 소환됐고 처칠은 그를 철저히 배격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첫째, 그 누구도 드골 장군을 만나서는 안 된다. 둘째, 영국 정부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접촉을 금지한다. 필요하다면 일주일 정도 드골 장군이 마음 졸이며 고생하도록 내버려두라. 영국 정부의 태도가 마음에 걸린 클로드 세렐은 공항으로 드골을 마중 나간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장군은 칼튼 가든이 있는 집무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침묵을 지켰다. 그는 자신이 내뱉은 독설이 스스로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장군은 하루 종일 소리를 질렀으며 영국과 손잡았다가는 전쟁에 지고 말 것이라든가 영국인은 무례한들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처칠은 드골에게 그의 행동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다. 두 정상의 만남은 가까워오고 있었다. (1941년 9월 12일) 오후 3시가 되기 직전 드골 장군은 칼튼 가든을 떠나 다우닝가 10번지로 향한다. 처칠의 개인 비서였던 존 콜빌에게도 지시사항이 내려온다. The general arrived. De Gaulle seemed quite unabashed. He walked to his chair, sat down, gazed at the Prime Minister, and said nothing. 두 사람의 만남은 형식적인 환대로 시작된다. 1시간이 지나자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대화를 엿들으려 해서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아마 서로의 목을 졸랐는지도 모르겠다. 바로 그때 벨이 울려 들어갔더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우호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드골은 수상의 시가를 한 대 피워 물고 있었는데 그건 분명 전략적 의도였다. 1940년 6월 유대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 그러나 시가 연기는 일시적 평화의 징조에 불과했다. 처칠은 오직 한 가지만 주장했는데 그것은 드골이 위원회를 조직해 자유 프랑스를 보다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며칠 후 드골이 내놓은 위원회 구성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본 처칠은 그들이 드골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분노했다. 상당히 불쾌하다. 내가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압력을 드골에게 가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드골은 자신의 방식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간의 모든 소동과 대결을 겪은 그는 자유 프랑스 동지들에게 이렇게 썼다. 우리의 위엄과 힘은 우리가 그간 프랑스의 권리를 지켜주면서 보여준 타협하지 않는 태도에 있다. 드골의 태도는 장차 동맹국과 겪게 될 갈등을 헤쳐나갈 비책이었다. 1941년 12월 진주만 사태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참전하게 된다. 영국 수상을 가운데 놓은 채 드골과 미국 대통령 간의 길고도 처절한 반목이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최고라는 건 앞서가는 거죠. 나는 LG카드만 써요. 왜 여자는 기다려야만 하지? 뛰어드는 거야. 고마워. 여자답기보단 나답게 산다. 날씬한 기분. 입사 축하해요. 우리나라가 잘 돼서 원하는 사람 모두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